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초반 여성입니다. 누구에게나 선물 같은 사람이 있으시죠? 저에게는 지금의 제 남편이 구원자이자 선물 같은 사람입니다. 남편의 도움을 받아서 저는 정말 불지옥 같은 곳에서 탈출했어요. 그 이야기를 한번 털어놓고 싶어서 익명의 힘을 빌려서 이렇게 사연을 보내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은 화목하신가요? 그리고 화목한 가정이셨나요? 전 참 정신적으로 정서적으로 너무 많은 학대를 받으면서 자랐습니다. 제게는 남동생이 둘 있어요. 둘째는 저보다 5살이 어리고 막내는 저보다 7살이 어립니다. 그래서 그런지 저는 항상 그 아이들의 또 다른 보호자의 역할을 하면서 지내야만 했어요. 사실 애가 애를 키운 것과 다름이 없었죠. 처음 어렸던 시절에는 저도 어렸지만 그 나이에 동생들을 돌봐야 한다는 사실이 제게 매우 당연하게 느껴졌던 것도 있고 어머니와 아버지가 제게 그러라고 아주 엄하게 교육을 하셨습니다. 저는 집안의 장녀였지만 찬밥 신세라도 받으면 다행일 정도로 제대로 된 처지가 아니었습니다. 동생들에게 양보하는 것은 일상이었고 매우 당연했습니다. 제가 집안의 장녀였지만 부모님이 기르셨던 강아지보다도 대접받지 못했어요. 어렸던 심정에 항상 어머니 품에 안겨 있었던 하얀 강아지조차 너무너무 미웠습니다. 저도 제대로 안기지 못하는 어머니의 품을 강아지는 고작 귀엽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차지하고 있으니까 제 눈엔 안이 곱게 보이더군요. 그렇게 유년기, 청소년기를 보내던 어느 날이었어요. 그날도 학교가 끝나자마자 집으로 바로 돌아왔어요. 부모님은 일을 하러 나가셨기 때문에 중학생이었던 제가 초등학교에 재학하던 둘째와 막내의 끼니를 챙겨주어야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날따라 배가 너무 아프더라고요. 점심에 제가 먹은 것이 문제였던 것인지 우유를 하나 마셨었는데 그게 상한 우유였던 것인지 알 수는 없지만 배가 너무너무 아팠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동생들에게 잠시만 기다려달라고 밥을 곧 차려줄 텐데 화장실 갔다 와서 차리겠다고 잠시만 기다려달라고 달래고 화장실로 직행했습니다. 한참 볼일을 보고 있는데 쨍그랑 소리와 함께 동생들이 울음을 터뜨리는 소리가 크게 들렸습니다. 저는 너무 놀랐어요. 부랴부랴 화장실을 빠져나와 울음소리가 나는 곳으로 향했습니다. 제가 잠시 화장실을 가는 그 틈을 못 참은 모양인지 그 10분을 채 기다리지 못하고 둘째가 후라이팬에 계란을 먹으려고 했나 보더군요. 하지만 생전 가스레인지 근처도 가본 적이 없을 뿐더러 저나 어머니가 하시던 모습을 어깨너머로 관찰만 했던 둘째는 제대로 가스레인지를 다루지 못했고 갑자기 너무 뜨겁게 느껴지는 열기에 놀라서 허우적거리다가 후라이팬을 쏟았더라고요. 그리고 달궈진 후라이팬 속 계란이 밖으로 튀어나오면서 둘째의 팔에 안착했고 화상을 입었습니다. 둘째는 뜨겁고 아파서 울었고 막내는 그런 둘째를 보고 덜컥 겁이 나서 울었더군요. 저는 부모님께 엉엉 울면서 연락을 드렸어요. 부모님은 제 연락을 받자마자 황급히 집으로 돌아오셨습니다. 아버지는 둘째를, 어머니는 막내를 안고 응급실을 향해 나가시더군요. 저도 당연히 그렇게 나가시는 두 분을 따라가려고 나오는 눈물을 애써 참으며 나갈 채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그새 막내가 다친 곳이 없단 사실을 보고 둘째가 데인 곳만을 바라보고 있었죠. 제가 따라 나서는 것을 알아차리신 어머니는 안고 있던 막내를 아버지께 넘기셨고 저를 돌아보셨어요. 그리고 저를 매섭게 노려보면서 제 뺨을 내리치셨습니다. 그러고는 다짜고짜 제게 쓸모없다고, 생전에 도움 한 번 된 적이 없다고 고래고래 소리도 지르셨죠. 욕을 하시면서 말이에요. 어찌나 세게 내리치셨는지 고개가 돌아가다 못해 바닥에 쓰러져 버렸고 부모님은 그런절 그렇게 홀로 집에 둔 채 집을 떠나셨습니다. 그리고 그 장면은 동생들에게도 무척이나 충격적이었나 보더군요. 아버지께 안겨서 집을 떠나면서도 제게서 눈을 떼지 못했으니까요. 동생들은 응급실로 가서 진료를 받게 되었고 저는 그날 무척이나 크게 혼이 났습니다. 그 일을 계기로 제게도 동생들을 제가 챙겨야 한다는 강박이 생겨버린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다행이었던 것은 제가 동생들을 살뜰히 챙겨서 그런지 동생들 둘 전부가 저를 무척이나 소중하게 여겨주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에 비해
어머니와 아버지는 저를 눈에 띄게 좋아하지 않으셨어요. 맛있는 음식이 생겨도 동생들 입이 먼저였고 옷을 사도 동생들 것이 먼저였죠. 그런데 그런 사소한 것부터 커다란 부분까지 어렸던 순간부터 커서 성인이 될 때까지 모든 부분에서 차별을 받으며 자라서 그런지 잘못된 줄도 몰랐습니다. 대학에 가지 말라고 하셔서 바로 공장에 취직을 해서 돈을 벌어서 동생들 뒷바라지를 시작했고 적은 월급을 받으면서 한 푼, 두 푼 모은 돈들도 남동생들을 위해 필요하니 달라고 하시면 군말 없이 드렸어요. 남동생들은 그래도 제게 항상 미안해하곤 했죠. 자기들 때문에 누나가 고생한다고 하면서 말이에요. 하지만 제가 하는 고생과 희생을 당사자들이 알아주어서 그렇게 밉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계속 지냈어요. 남동생들은 어느새 성인이 되었고 대학교에 갔으며 군대도 전역하고 그렇게 점점 어른이 되어 갔어요. 시간은 남동생들에게만 흐른 것은 아니었고 제게도 공평하게 흘렀습니다. 그 사이 제게 호감을 표시한 남자분도 한 분 계셨어요. 그게 지금의 제 남편이었죠. 남편과 저는 좋은 마음을 가지고 서로를 만나면서 사랑을 키워가고 있었어요. 저도 결혼 적령기가 조금 지난 나이였고 남편도 나이가 그렇게 적었던 것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저와 남편은 빨리 결혼을 하기로 했어요. 저희 부모님께 저는 결혼하고 싶은 남자가 생겼다고 언지를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알아서 하라고 하시더군요. 전 그동안 월급을 버는 족족 부모님께 보내드렸기 때문에 부모님께서 그 돈으로 제 몫을 조금은 모으셨을 거라 생각했어요. 그래서 돈을 보태달라고 이야기를 드렸죠. 그랬더니 왜 그렇게 해야 되냐고 물으시더군요. 이제까지 먹여주고 재워주고 키워주면 된 것 아니냐고 하면서 말이에요. 아무리 설득하고 애원해도 부모님의 뜻은 강경했습니다. 결국 저는 돈을 고생하며 벌었지만 제 몫은 하나도 남겨두지 못한 채로 결혼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시댁에서도 그런 제 처지를 알아주셨어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혼을 반대하지 않으시겠다고 하시더군요. 제가 가진 것을 보고 결혼을 허락한 것이 아니라 저라는 사람을 하나 보고 결혼을 허락한 것이라고 하면서요. 정말 너무 감사했고 몸둘 바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렇게 남편과 행복하게 결혼식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가 결혼을 하고 난 이후 3년이 지나자 둘째도 결혼할 여자를 데려왔습니다. 참 참하고 고운 아가씨를 데려왔더군요. 그런데 부모님께 제 남편을 소개시킬 때와 둘째 동생이 예비 며느리를 소개시킬 때와 분위기가 천지 차이로 달랐습니다. 그뿐 아니라 저는 제가 번 돈들까지 어머니께 드렸다가 결혼할 적에 1원 한 장 도움받지 못했는데 어머니는 둘째가 결혼한다고 하니까 아파트를 매매하고 예물로 백화점에 가서 명품 가방을 사고 그러시는데 솔직히 서운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서운하지 않을 수가 없었죠. 저도 같은 자식인데 어쩜 해도 너무한다는 생각이 안 들었다면 거짓말이었겠죠. 나도 같은 자식인데 왜 이렇게 차별하시는 거냐며 어머니께 서운하다고 한 소리 했습니다. 어머니는 저 시집을 갈 때 아무것도 안 해주셨잖아요. 그랬는데 어머니가 제 말에 대꾸하신 내용이 충격적이더라고요. 제가 사실은 어머니의 자식이 아니라고 하시더라고요. 아버지의 외도로 태어난 아이란 사실이었습니다. 어머니는 그래서 절 무척이나 미워하셨던 거였어요. 아버지는 결혼을 하고 난 이후 매주 딱 하루의 자유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돈도 벌고 그래서 힘드니 일주일에 딱 하루 정도는 숨통을 트고 살고 싶다고 하면서요. 그래서 어머니는 그런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해 주었고 허락했어요. 하지만 아버지는 그 하루의 자유를 이용해 바람을 폈고 거기에 그치지 않고 밖에서 아이를 낳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태어난 자식이 저였습니다. 아버지는 어머니께 외도를 걸리고 난 이후에도 그 상간녀를 계속해서 만나왔고 심지어 어머니는 원래 선천적으로 자궁이 약하셔서 임신 자체에 어려움이 많으신 분이셨는데 그런 어머니의 난임을 핑계삼아 당신이 애를 못 낳으니까 내가 밖으로 도는 것 아냐 하시면서 밖에서 낳은 저마저도 집에 데려와서 어머니께 양육을 강요하셨다더군요. 그렇게 저는 어머니를 친어머니라고 생각하면서 자란 것이었습니다. 어쩐지 자라는 내내 많이 서운했어요.
제 동생들 다 있는 육아 앨범도 아기 때 찍은 사진도 전부 저만 없었는데 그 이유가 제가 어머니의 친자식이 아니어서라는 충격적인 진실이 숨어 있을 줄은 정말 상상도 못했죠. 당연히 처음엔 어머니는 저를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어머니에게 절 친자로 받아들이라고 거의 강하게 압박을 하셨다더군요. 어머님이 아이를 가지지 못한다는 이유로 말이에요. 아버지가 당시에 한 행동들 전부 다 어머니께 정말 많은 상처가 되었을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에게는 더 이상의 방도가 없었다고 하셨죠. 사실 그때가 옛날이라 사회적 시선이 보수적이기도 했고 어머니가 일을 하시던 분도 아니셨고 당시 난임이란 것 자체가 죄가 되는 분위기였다고 하더라고요. 어머니에게는 저를 받아들이는 선택지밖에 없었죠. 그 이후로도 아버지는 외도를 계속해서 일삼으셨습니다. 아버지가 만나는 여자가 바뀔 때마다 어머니는 분노하셨고 그 모든 감정들을 어렸던 제게 쏟아부으셨다고 해요. 어머니는 당시 이렇게까지 생각하셨다고 해요. 그렇지 않아도 제 얼굴은 꼴도 보기 싫었는데 이왕 기를 거 도움되게 기르겠다고 반드시 아이를 낳아서 동생들의 뒷바라지를 전담으로 하는 누나로 기르겠다고 말이에요. 어머니의 결정은 옳았습니다. 저는 누구보다 훌륭하게 맡은 업무에 충실했으니까 말이에요. 저는 부모님밖에 몰랐거든요. 어머니는 정말 죽기 살기로 임신하기 위해 노력을 했습니다. 그렇게 남동생들을 낳으신 거였죠. 저는 정말 단순히 서운해서 투정처럼 내뱉었는데 어머니는 이 기회에 잘 되었다고 하시며 저랑 연을 끊자고 하시더라고요. 사실 남편이 밖에서 낳아온 자식을 어거지로 키워냈던 거였지만 이젠 저도 가정을 이루고 살고 있으니 굳이 얼굴 맞대며 살고 싶지 않다고 각자 살아가자고 핏줄이라 아버지가 저를 외면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어머니 당신께서는 절 더 이상 보고 싶지 않다 하셨죠. 그래, 더 이상 나한테 질척거리지 말거라. 난 네가 아주 지긋지긋해. 어차피 내 배 아파 낳은 자식도 아닌 너를 내가 왜 계속해서 봐야 할지 모르겠어. 이제 연을 끊고 살자꾸나. 저는 예상치도 못했던 순간에 아주 순식간에 제 동생들과 저의 관계가 친남매가 아니라 이복남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어머니로부터 존재 가치를 부정당하며 빛의 속도로 친정에서 쫓겨나야 했으며 연을 끊게 되었습니다. 현관문을 두들기고 어머니를 아무리 찾아가도 절 만나주지 않더군요. 전 제 동생의 결혼식조차 보러 가지 못하는 신세가 되어버렸어요. 순식간에 모든 가족을 잃게 된 거였죠. 태어난 것은 제 선택이 아니었는데 이렇게 된 책임이 제 탓이란 사실이 더 화가 나더라고요. 그런 어머니를 아버지는 말리시지도 않으셨어요. 그저 될 대로 되라는 식이셨죠. 불륜을 저지른 것도 아버지인데 그곳에서는 저만 죄인이 되어버리게 되고 말더라고요. 그동안 항상 고맙다며 절 아껴주던 남동생들마저도 등을 돌리더라고요. 저는 제가 아버지의 외도로 태어난 사실보다 제가 사랑해서 그래서 당연하게 희생했던 가족들 모두 하나같이 제게 등을 돌렸다는 사실이 가장 충격적이었어요. 그렇게 친정과의 인연이 전부 끊어졌습니다. 솔직히 버림을 받았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어요. 울어도 보고 매달려도 보고 애원도 했지만 아무도 제게 돌아오지 않았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애초부터 돌릴 수 없었던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 제 모습을 가장 가까이 바로 옆에서 지켜본 사람은 제 남편이었습니다. 남편은 그런 제 곁을 묵묵히 지켜주었습니다. 제가 점차 지쳐가며 제가 스스로 나가 떨어졌을 때 절 보듬어주면서 해도 너무하다고 기른 정이 있을 텐데 그렇게 매정할 수가 없다고 그냥 우리끼리 보듬으면서 살자고 절 위로했어요. 저는 평생을 부모님의 말씀을 가장 우선시하는 삶을 살았고 부모님이 원하시는 대로 동생들을 저보다 더 우선시하는 삶을 살았는데 그 대가가 버림받는 거란 사실이 인정하기도 힘들었고 기가 막히더라고요. 남편의 위로에 전 친정을 버리기로 선택했습니다. 저도 많이 힘들었던 모양인지 친정에 대한 감정이 분노로 바뀌는 것까지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전 친정이 없다 치부하며 살기로 결정했고 제 가족은 시댁과 우리 가정뿐이라고 생각하기로 했죠. 저는 그렇게 친정을 없는 셈 치며 지냈습니다. 사실 힘들지 않았다고 하면 거짓말이겠지만
제 곁을 남편이 든든하게 지켜주었고 시부모님께서 무척이나 저를 사랑해주고 아껴주셔서 저도 다시 안정을 찾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시댁엔 참 고마운 것들이 많아요. 가진 것 없는 저를 인간성 하나만 보시고 며느리로 받아주셨고 시집살이 한번 크게 시키지 않으시며 정말 딸처럼 대해주셨었거든요. 제가 친정에서 받았던 대접에 비할 바가 안 되더군요. 그렇게 세월은 빠르게 흘렀고 제게도 자식이 셋이나 생기게 되었어요. 딸 둘에 아들 하나였죠. 제가 매사에 차별당한 기억이 있어서 그런가 정말 평등하게 기르려고 노력하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나름대로의 평화로운 일상을 반복하며 즐겁게 살고 있었습니다. 제가 공장에서 일을 할 때 밥 먹으러 가던 식당이 하나 있었어요. 남편은 그 작은 식당을 운영하고 있었죠. 저는 남편과 결혼을 하고 공장 일을 그만두었고 남편의 식당 일을 도우면서 살았어요. 그리고 친정과 연을 끊으면서 아예 신혼집도 정리를 하고 시댁에서 시부모님을 모시면서 살았습니다. 사실 남편이 혼자 벌어도 시부모님도 계속해서 경제활동을 하시기도 했고 그래서 저는 육아에 전념하곤 했어요. 아이들에게 손이 조금 덜 가게 되면서 저도 다시 남편의 식당 일을 돕곤 하면서 살았죠. 그런데 어느 날이었습니다. 제가 30대 중반 정도 되는 나이였는데 그날 아이들을 다 학교에 보내고 막내랑 함께 남편 식당을 지키고 있었어요. 그날따라 남편도 개인적인 일이 있어가지고 저와 막내만 가게에 남아 있었죠. 그런데 그때 여성 손님 한 분이 들어오시더라고요. 사실 공장 부지에 있는 식당이라서 저희 가게는 기사 식당처럼 생겼다고 보시면 됩니다. 한 끼에 6,000원씩 받는 그런 허름하다면 허름한 식당이에요. 식당 손님이라고 해봤자 전부 근처 공장에서 일하시는 분들밖에 없기도 하고요. 그런데 그때 가게에 들어온 여성 손님은 아무리 봐도 공장 사람으로는 보이지 않았어요. 입고 있던 옷들도 부티가 났고 반짝반짝 빛이 났고 경호원인지 운전기사인지 모를 그런 남자분의 안내를 받으며 허름한 저희 가게에 와서 밥을 주문하셨거든요. 그 손님분께서는 주문한 밥을 제대로 먹지도 않으시고 저랑 제 아들만 뚫어져라 관찰하시듯 구경하셨어요. 그리고는 잘 먹었다고 얘기하며 가게를 떠나셨죠. 참 이상한 손님이라고 생각하고 말았는데 그 다음 날도 찾아오셨더라고요. 제가 일하러 가지 않은 날에는 남편에게 제 행방을 묻기도 했다고 하셨고요. 그런데 막 경계심이 들거나 이러진 않고 무슨 사정을 가지고 계신 건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선글라스로 얼굴의 절반은 가리고 계셨지만 풍기는 분위기나 말투나 썩 이상하다는 생각도 들지 않았고 왜인지 익숙한 느낌이 들고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남편도 저와 마찬가지라고 했죠. 그렇게 일주일 정도 지났을까. 결국 궁금증을 참지 못한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어요. 무슨 사정이 있으신 건지 할 말이 있으신 건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관찰만 하지 말고 얘기해달라고 친절하게 독촉했죠. 한참을 고민하는 듯 하더니 조용한 곳으로 단둘이서 이야기를 하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도 알겠다고 한 뒤 걱정하는 남편에게 막내만 맡기고 다녀오겠다고 한 뒤 차를 타고 따라갔어요. 커피를 한 잔씩 앞에 두고 손님과 저는 한참을 아무런 말도 없이 앉아만 있었습니다. 뭔가 입술을 달싹거리는 모습에 고민을 하는 것 같아 저는 재촉하지 않고 기다렸어요. 몇 분이나 흘렀을까. 손님께서는 이야기를 시작했고 그 이야기는 충격의 연속이었습니다. 사실 그 중년의 여성 손님은 저의 친엄마였거든요. 대뜸 입을 열며 제 이름과 나이, 가족들의 이름, 사는 곳, 직업 등등을 읊으셨어요. 너무 놀라 경계를 잔뜩 하니 제 친정이었던 사람들의 정보도 하나씩 술술 이야기를 하더군요. 보통 일이 아니란 생각에 당신 누구냐고 쏘아붙였더니 제게 긴 이야기를 하나 해주셨어요. 저희 아버지가 바깥에서 외도를 하고 아이를 낳아준 그 상간녀가 본인이라고 하시더군요. 그때는 저희 아버지가 유부남이시란 걸 모르시는 상태에서 연인관계를 유지하다가 덜컥 아이가 생겼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저희 아버지는 아내가 임신을 잘 하지 못하니 임신한 아이를 반가워했고 낳고 결혼하자고 상간녀를 꼬드기셨죠. 그 말을 철석같이 믿고 아이를 낳았는데 아버지는 아이를 쏙 빼앗아가고 그 이후로도 다른 여자들을 만나고 다니면서 정말 쓰레기 같은 삶을 사셨다고 하더군요. 그러던 와중에
가정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도 아시게 되었다고 하셨죠. 저런 남자에게 아이를 맡길 수는 없다는 생각에 아이를 본인이 기르겠다고 요구했지만 아이를 기르는데 필요한 환경을 가지고 있느냐고 본인에게 맡기면 잘 기르겠다고 입양을 허락해주는 문서를 내밀었고 어렸고 잘 몰랐던 그분께서는 아이의 미래를 위해 미혼모인 자신보다 가정에 울타리가 있는 것이 낫다는 생각에 사인을 했고 전 그렇게 아버지 손에 이끌려 그 집구석에서 자라게 된 거였습니다. 그렇게 제 친어머니란 사실을 밝히신 그분은 어느새 눈물을 흘리며 제 손을 꼭 붙잡고 있었어요. 그리고 저를 되찾아오기 위해서 얼마나 악착같이 살아왔는지 이야기를 해주셨죠. 그 이후 저와 정기적인 만남을 가지려고 아버지께 요청했지만 아버지는 아이에게 혼란을 주고 싶은 거냐는 말로 친어머니의 접근을 계속해서 차단하면서 살았고 친어머니는 정말 먼 발치에서 제 얼굴 정도만 보는 것이 전부였다고 하셨어요. 어머니는 저를 데려오기 위한 환경부터 만들기로 결정을 했고 정말 고생하면서 일을 했어요. 그렇게 밑바닥에서부터 차차 성장해서 어머니는 지금 현재 작은 기업의 사장님이 되셨더라고요. 저를 그렇게 빼앗긴 것이 충격이셨던 것인지 아직 결혼도 하지 않으시며 살다가 이제 저를 떳떳이 만날 수 있다는 생각에 저를 수소문해서 찾았다고 했어요. 하지만 제가 결혼을 하면서 친정과 연을 끊은 지 언 10년 정도가 지났고 그래서 친어머니는 절 수소문하며 찾았다 하시더라고요. 아버지께도 자주 찾아가 제 행방을 물었는데 그 집 사람들이 알 턱이 있나요? 그렇게 흥신소에 의뢰도 하고 그러시면서 절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몇 년이 걸려도 절 찾아 헤맨 결과 전 친어머니와 30년이 넘어서야 상봉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엉엉 울면서 친어머니를 붙잡고 우리의 만남을 축하했어요. 그분 품에 안겨서 내가 얼마나 서럽게 자랐는지 아냐고 왜 이제서야 찾아와서 엄마 노릇하냐고 하는 거냐고 화를 내기도 했고 서운하다고 소리도 질렀어요. 이제 훌쩍 커서 아이를 셋이나 낳은 아줌마가 된 저를 아이처럼 우는 저를 미안하다는 말만 되풀이하시며 절 꼭 안아주셨죠. 긴 세월 끝에 만난 친엄마였어요. 전 엄마에게 시댁 식구들도 소개시켜 주었고 제 아이들도 엄마에게 보여주었고 제 남편도 소개해 줬어요. 시댁 식구들도 저희 남편도 제게 일어난 기적을 진심으로 축하해 주었어요. 엄마는 그동안 절 만나지 못했던 찾을 수 없었던 길고 긴 세월 동안 제대로 줄 수 없었던 사랑과 해주지 못했던 지원을 몰아서 해주겠다는 심정이셨던 것인지 제게 모든 것을 쏟아붓기 시작했습니다. 엄마는 먼저 시댁에 감사 인사를 드렸어요. 자신의 딸을 제대로 찾지 못해 보듬어주지 못하던 세월 동안 우리 딸을 진심으로 사랑해줘서 감사하다고 하셨고 시댁을 고급 아파트로 이사를 시켜버렸어요. 저희 엄마가 혼자 살고 계시던 동네셨죠. 시댁에서는 이러지 않으셔도 괜찮다고 당연한 일을 한 거라고 하시며 거절하셨지만 그 말에 저희 엄마는 더 큰 감동을 받아서 일을 추진하셨어요. 엄마가 사장님이라고 이야기는 들었는데 추진하는 걸 옆에서 보니까 왜 성공했는지 절로 알겠더군요. 시댁과 엄마 집이 같은 동네로 되면서 자연스럽게 저와 남편의 집도 엄마가 살고 있던 고급 아파트로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시댁과 진짜 친정, 그리고 우리 집이 같은 동네 아파트로 가게 되었고 정말 매일같이 만나게 되었어요. 그리고 엄마는 저희 아이들과 남편을 위한 지원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운영하던 식당은 팔게 만드셨고 남편 앞으로 요식업 가게 하나를 차려주셨거든요. 남편을 포함한 시댁 사람들 전부가 이러지 말라고 부담스럽다고 결단코 사양하려고 하셨지만 저희 엄마는 완고하게 받아달라고 밀어붙이셨습니다. 이렇게라도 은혜를 갚고 싶다고 하시면서 간곡하게 말이에요. 어머니 재산이 정말 얼마인지 알 수 없었지만 그렇게 큰 돈을 턱턱 쓰시는 모습에 입이 떡 벌어졌어요. 어머니는 거기에 그치지 않고 저를 어머니 회사에 입사시켰습니다. 여자도 능력이 있어야 하는 것이라고 밑바닥부터 천천히 배워서 나중에 회사를 물려받으라고 하시더라고요. 갑자기 친엄마를 만나게 된 것도 기적과도 같았는데 그 엄마가 정말 엄청난 부자란 사실에 솔직히 기뻤습니다. 늘 저도 시댁에게 부채감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었는데
이제 은혜를 갚을 수 있게 된 것에 대해 감사하더라고요. 이렇게 행복해도 되나 싶을 정도로 행복한 나날들이 지나갔어요. 그렇게 몇 년이 또 흘렀습니다. 현재는 남편이 시작했던 요식업 사업도 안정을 찾았고 저 또한 열심히 일을 하는 삶을 살고 있어요. 저희 아이들도 속 한번 썩히지 않고 무럭무럭 자라주고 있고요. 저희 엄마랑 시부모님은 이웃사촌이 되기도 했고 저희 가족을 통해 자주 만나서 그런지 정말 친구 같은 사이가 되어서 행복한 나날들만 아직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은 공평하다는 말이 있는지 솔직히 제가 이렇게 행복하게 지내는 것조차 감사한데 제 막힌 속까지 뚫어주는 일을 하나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한 달 전에 제게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한 통 걸려오더군요. 어디서 많이 들어본 듯한 말투였고 톤이었지만 그게 누군지 가물가물하더라고요. 누구길래 제 번호를 알아내서 전화를 걸었냐고 내 번호는 어찌 안 것이냐고 캐물으니 그제서야 신원을 밝히는데 세상에 그게 누구였냐면 제 둘째 남동생이었던 놈이더군요. 솔직히 친정과 연을 20대 초중반에 끊었으니 거의 20년 가까이 세월이 흐른 셈이에요. 세월이 한참 흘러서 그런지 그렇게 전화를 걸어온 남동생이 밉다가도 반갑기도 하고 그렇게 느껴지더라고요. 내가 어떻게 알고 전화를 했냐고 꼬치꼬치 캐물어 보니까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사실 얼마 전에 제 남편이 하던 음식점이 맛집 방송을 타게 되었거든요. 둘째 남동생이 TV를 보다가 우연한 기회로 그걸 보게 되었고 남편의 가게를 알아내서 찾아갔다고 하더라고요. 당연히 처음엔 남편이 제 번호를 알려주지 않으려고 했고 쫓아내기도 했다고 해요. 그런데 정말 절실하게 한 번만 누나 얼굴을 보고 싶다고 애원해서 번호를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동생은 본인이 남편에게 말하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한 거라고 그러니까 매형에게 화내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시간이 약이라더니 그래도 약 20년 만에 연락해서 그런지 옛날만큼 밉진 않았어요. 남동생은 제게 만나자고 얘기를 했어요. 오랜만에 얼굴도 보고 밥도 먹자고 하면서요. 너무 보고 싶다고 하면서요. 무슨 일인가 궁금하기도 하고 그렇게 말을 하는 동생의 목소리가 생각보다 반가워서 알겠다고 하고 약속 장소에 나갔습니다. 그 자리에는 둘째 남동생과 막내 남동생 그리고 어머니까지 함께 나왔더군요. 저도 남편과 함께 나갔었거든요. 저도 모르게 남편의 손을 잡으니 남편이 걱정 말라고 절 안심시켜 주었고 우린 나란히 그들의 맞은편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저를 끊어내실 때엔 그렇게 매몰차게 행동을 하시더니 20년이란 시간이 길긴 길었던 것인지 항상 철없어 보이던 남동생들도 의젓해져 있었고 제게 어머니였던 분도 도끼가 많이 빠지셨더군요. 잘 지내셨냐고 왜 보자고 하셨냐고 얘기를 하니 일단 밥부터 먹자고 동생들이 분위기를 환기했죠. 그렇게 한참 사는 이야기를 했어요. 동생들은 매형이나 누나 성공했구나 하면서 농담도 했죠. 밥을 다 먹고 후식으로 커피를 마시며 본론을 말하라고 했어요. 보자고 한 이유가 뭐냐고, 뭐 또 도움이 필요한 거냐고 하면서요. 한참을 우물쭈물 거리더니 어머니셨던 분이 제게 다짜고짜 병원을 가자고 하시더군요. 이유를 물으니 제게 적합성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하시며 명령조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예약을 잡아야 하니까 편한 시간대를 말해달라고 하시면서 그래도 최대한 서둘러야 한다고 쪼으시더군요. 저는 제대로 처음부터 이야기하라고 차분하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그제서야 절 찾은 이유를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한다는 말이 아버지가 죽어가고 계시답니다. 원래 술을 좋아하시던 아버지는 간암에 걸리셨고 간 이식 수술이 불가피한 상황인데 대기자 명단에 이름을 올려도 아버지의 순번은 한참 뒤에나 돌아오고 모든 가족들이 적합성 검사를 실시했지만 그중 단 한 사람도 일치하지 않았다고 그러던 와중에 제가 생각이 났고 수소문하면서 찾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우연한 기회로 TV에 저희 남편을 보게 된 거였고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절 낳아준 아버지니까 당연히 제가 이식을 해야 하지 않겠냐면서 저더러 적합성 검사부터 받자고 하더군요. 이미 본인들이 다 정해놓고 저한테 통보를 하고 있는데 너무 어이가 없었습니다. 조금이라도 기대했던 제 자신이 부끄러웠고 이 모습을 남편 앞에 보여준 것도 너무 창피했습니다. 게다가 제게 이렇게 다짜고짜 통보하고
제가 무조건 들어줄 거란 자신감은 대체 어디서 나오는 건지, 부탁을 하는 거냐고 정말 어이가 없고 궁금해서 진심이냐고 물어보니 자식이라면 응당 당연히 받아야 되는 것 아니냐고 반문을 하더군요. 저 하나를 돌연변이 취급하며 괴롭히고 버릴 때는 언제고 이제 또 필요해지니까 제게 손길을 뻗는 모습이 진짜 너무 역겹고 짜증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남동생들은 자식이라면 받아야 된다는 말에 동의를 해야 하지만 적어도 저는 제대로 된 자식 취급조차 아버지께 받아본 적이 없는데 제게 대체 왜 간을 떼어내 드리면서까지 감당을 해야 하는 것인지 정말 이해할 수가 없더군요. 어머니가 절 그렇게 천대할 때 아버지가 막아서기라도 해준 적도 단 한 번이 없으면서 게다가 제게 그런 염치 없는 부탁을 하는 도중에도 그 사람들의 얼굴에서는 미안함의 한 자락조차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저는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저는 자리를 뜨기 전에 어머니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그렇게 버리실 때는 언제고 이제 또 필요해지니까 저를 찾아오신 건가요? 조심해서 돌아가시고 2번 다시 연락하지 마세요. 아버지가 오래 살든 지금 단명을 하든 그것마저도 아버지 팔자 아니겠어요? 그러려니 하고 현실을 받아들이고 사시라고 전해주세요. 제가 그랬듯이 말이에요. 어머니였던 분은 절 표독스럽게 노려보시며 독한 년이라고 소리를 지르시더군요. 아버지를 돕지 않을 거란 사실에 죄책감이 아예 들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솔직히 제가 도와야 할 이유가 전혀 없는데 왜 도와야 하나요? 금전적인 부분도 아니고 제 생명을 담보 삼으면서까지 그래야 할 이유가 없잖아요. 남편도 차갑게 굳어진 표정으로 절 데리고 나왔습니다. 그러고 며칠이 지났어요. 일찍 일을 끝내고 남편의 가게로 퇴근했습니다. 오랜만에 둘이서 오붓하게 저녁이나 한 끼 할까 싶어서요. 그런데 손님이 한 분 들어오더라고요. 중년의 남자였어요. 그 사람은 제 아버지셨습니다. 간 이식을 받아야 된다는 말이 사실은 맞는 것인지 얼굴은 노랗게 떠서 살이 많이 빠지셨더라고요. 그 옛날에 커다랗던 아버지의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남편은 저처럼 단번에 아버지를 알아보시고는 가게에서 나가달라고 말만 정중하게 했지 우악스럽게 내쫓았어요. 그랬더니 동생놈들이 튀어나와 저희 부부 보고 해도 너무하는 것 아니냐고 하더라고요. 아버지께서는 그런 동생들을 말리더니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한 번만 살려달라고 애걸복걸하시더군요. 다른 것도 아니고 남편의 가게 안에서 그러는데 진짜 너무 부끄럽고 남들 보기 창피해서 나가서 이야기하자 그러고 전부를 끌고 나왔습니다. 정말 끝까지 이기적으로 제가 처한 상황, 환경, 심정 그중 하나라도 납득하지 않고 또 본인만 생각하는 그 모습에 있는 정 없는 정이 다 떨어졌습니다. 저는 그 옛날 제가 울부짖으면서 문을 두드린 소리를 매몰차게 거절했던 그들처럼 아버지의 눈물 어린 호소를 매몰차게 거절했습니다. 당연히 적합성 검사를 내가 왜 받아야 하느냐고. 이것도 다 아버지 업보 아니시겠냐고. 나보고 매정하단 얘기를 돌아가면서 하는데 그럼 당신들은 내가 손을 내밀었을 때 한 번이라도 잡아준 적 있느냐고. 이제 죽을 때가 되어서야 내 간이라도 필요해진 것이냐고 화를 내면서 아버지 얼굴에 물사대기를 부었습니다. 아버지, 제가 폐륜을 저지른 것 같으세요? 아버지는 적어도 저를 내치셨을 때 제게 친어머니의 존재는 알려주셨어야 했어요. 적어도 제가 아버지의 죄로 차별을 당하고 있었을 때 이 집구석에 절 데려온 아버지만큼은 제 편이 되어주셨어야 했어요. 이건 그냥 아버지의 죄를 아버지가 돌려받는 거예요. 제 탓을 하지 마세요. 그리고 2번 다시 연락도 하지 말아주세요. 그리고 동생인 니들이 아버지랑 너희 어머니를 모셔. 날 찾아와서 용서를 빌기에는 너무 오랜 시간이 지났다는 생각이 들지 않니? 아버지가 돌아가셔도 나한테 소식은 전하지 마. 전해봤자 참석조차 하지 않을 거니까. 그렇게 동생들에게도 저는 한 소리를 한 뒤에서야 자리를 떠났고 제 말에 동생들은 벙어리 마냥 입을 다물었고 아버지의 흐느끼는 소리와 어머니셨던 분의 욕설이 제 등 뒤에서 들려왔습니다. 저는 이제서야 제게 찾아온 행복을 놓치기 싫고 제가 상처받았던 긴 세월을 다 용서하고 웃으면서 받아줄 수 있을 정도로 착한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받은 상처만큼 복수했으면 좋겠고 제가 힘들었던 것에 딱 3배 정도만 힘들어했으면 좋겠어요.
당연히 그 어떤 지원조차 하지 않을 것이고 또 제게 접근해 온다면 법적으로 대응할 생각입니다. 복수라면 아주 치졸하고 집요한 복수이자 집착과도 같은 원망일 수 있겠죠. 저는 이제 제게 진정한 가족이 된 엄마와 시댁, 그리고 저희 아이들과 늘 제 곁을 지켜준 든든한 남편만 챙기면서 죽을 때까지 행복하게 살아갈 생각입니다. 여기까지가 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이 보기에도 제가 정말 페루나 같으신가요? 남들은 폐륜이라고 불효라고 제게 손가락질을 할지 모르지만 세상에 신이 있다면 저는 저희 아버지가 조금 더 아팠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죽어서 지옥에 갔으면 갔지 살아생전 도움을 드리고 싶진 않네요. 솔직히 벌을 받은 것만 같아서 제 속이 후련해요. 저는 신이 없다고, 신이 있으면 내게 이런 시련만 주지 않을 거라고 하늘에다가 욕을 정말 많이 했었는데 나쁜 사람들은 꼭 벌을 받는다는 말은 절대 믿지 않았었는데 이젠 믿어보려고 합니다. 익명을 통해 제게 벌어진 일을 털어놓으니 참 한결 속이 편해지는 것만 같네요. 이 맛에 여러 사람들이 사연을 써서 보내나 봅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제 제 인생의 앞길에도 제 글을 들어주신 여러분들의 앞길에도 좋은 꽃길만 있길 바라며 이만 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